예,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어, 원래 발표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 방학 7, 8월을 잠깐 보내고요. 9월부터 다시 2023년도 하반기 원래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제 9월 원래 발표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그 건국대학교에서 근래에 지난 학기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개인적으로는 제 선배이기도 하신데요. 이진욱 박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 어렵게 모신 이유는 그동안 한철원에서 소개를 그나 좀 외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를 좀 못했던 이제 빌렘 프루서라고 하는 사람을 박사학위를 하셔서 어, 모셔봤고요. 어,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상지대 김성훈 선생님도 예, 제가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발표에 이진우 선생님, 그다음에 토론에 김성훈 선생님 두 분 오늘 평일날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선생님께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드리면 이진우 선생님께서 한 40분?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한 2시간 내외로 끝내려고 하니까요. 한 4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진웅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이진웅 선생님 잠깐 그 개인 소개하시고 바로 발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8월에 이제, 빌림 플루서의 그 철학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고요. 이제 썼고요. 그, 작은, 예, 작은 철학자고 혹은 이제 매체 이론가나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빌렘 플루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 사회자께서 지금 채팅창에 발제문 올려주셨으니까 발제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PPT 준비해서 PPT 띄워놓고 그걸로 이제 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발표는 제 발제문을 천천히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렌 플루서의 이미지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하기. 인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AI 기술은 1, 2차 암흑기를 지나 컴퓨터 하드웨어와 인공신경망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현재 믿을 수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놀라운 발전 속도는 많은 기대와 함께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초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 같은 이런 영화들이 바로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엔티티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은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초지능 AI로 군사, 금융, 방송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엔티티는 이러한 정보를 조작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개념을 단번에 무력화하고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으로 인해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해온 인간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이러한 세계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반영하듯이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철학의 영역에서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키워드와 함께 철학, 윤리학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은
2015년 후반부터 그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실천윤리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주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실천적 문제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함께 아,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공지능은 마치 디지털화된 현 시대의 원자폭탄이 되어 우리를 원자폭탄이라는 최첨단 기술 사용에 있어 고뇌하였던 디지털 시대의 오펜하이머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올해 3월에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우려한 각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취지의 서한을 공개 발표한 것이다. 이 공개 사안에는 인공지능 신경망과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같이 현재 인공지능 연구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 CEO, 애플 공동 창업자 같은 기업인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과 원자폭탄의 무기화를 기대했던 군인들이 모두 그 개발의 일시적 중단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자연적 존재로 태어났지만 비자연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는 문화라는 외피와 그것을 두름으로써 갖게 된 존재론적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 특히 그것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기술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언제나 복잡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을 통해 문화를 반성하고자 하는 빌렌 플루서의 철학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화를 들여다보는 문화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는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화를 관찰할 때 그것을 관통하여 흐르는 큰 흐름은 바로 기술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플루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기보다 플루서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플루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해설이고요. 그러므로 플루서의 문화에 대한 고찰은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비자연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고찰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비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고찰에 있어 먼저 지금까지의 관습적 판단을 중지하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비자연적 존재. 플루서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를 때 인간이 비자연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비자연적 존재란 소위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진 존재와 차별된 되어진 존재로서 인간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반자연적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제2의 자연으로서 문화라는 외피를 두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자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플루서는 인간을 진화의 결과로 주어진 더 큰 뇌 용량을 지닌 존재이자 사람 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으로 더 지혜롭다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파악하는 관습적 판단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인간을 비자연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비자연적 조건을 하나의 기준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자연적 행위인 제작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플루서는 이 제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작 장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제작 장소에 서 있는 인간을 우리는 호모 파베르라고 부른다. 인간을 호모 파베르로서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동물학적인 잣대가 아니라 비교적 덜 동물학적인, 말하자면 문화적 잣대를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휴머니즘이 사피엔시즘이 아니라 호미즘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습적 판단을 중지하고 인간의 역사를 호모 파벨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그 속에 발생한 여러 번의 파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초래된 단절적 국면들을 관통하고 있는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작 방식의 변화와 그 방식의 발전 과정이다. 블루서는 제작 방식의 변화와 그 발전의 과정을 제작하기에 있어 사용된 기술의 변화와 그 발전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이 과정을 크게 네 개의 기준, 손, 도구, 기계, 기구로 구분하고자 한다. 주체로서의 의식은 마치 모태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태아처럼 자신을 둘러싼 자연적 세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인간을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마주서게 했고 그 결과 그 세계는 인간에게 손을 뻗어 움켜쥘 수 있는 객관적 사태가 되었다. 제작하기는 바로 주체로서 인간이 손을 뻗어 세계를 대상으로 움켜쥔 그 순간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작하기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로채어 그것을 만들어진 것으로 바꾸고 응용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비자연적 존재, 즉 문화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제작하기는 최초 손에 의한 손해모방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오늘날 보편적이다. 목적에 따라 손을 모방한 결과로서 돌도끼나 돌칼 등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전적 정보가 손을 통해 비유전적 정보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적 정보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비유전적임에 있다. 그러므로 비유전적 정보로서 문화적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인 제작하기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손, 도구, 기계, 기구는 제작하기에 있어 유전적 정보가 문화적 정보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과 새로운 정보와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손은 단순히 더듬고 작업하고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의 전달, 즉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영화를 관찰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영화의 몸짓은 언어에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만큼 구체성을 띠고 여기 언어는 이제 음성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몸짓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타인의 몸짓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참조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몸짓을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손을 통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더 복잡한 몸짓이 가능하다는 것은 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인간의 유전적 정보가 손을 사용한 몸짓을 통해 문화적 정보로 전환되어 조금씩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추론은 설득력을 가진다. 고인류학에서 손의 진화가 언어 능력의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손으로부터 시작된 비자연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얼굴 표정, 몸짓, 소리로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 문명의 중요한 기초라는 주장에 이론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이러한 표현 능력이 곧 그 한계를 드러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상 못할 바는 아니며 인간이 소리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의 언어가 신의 선물이 아니라는 헤르더의 선언은 인간의 언어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유인원이나 선행 인류 역시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했지만 문법적 구조를 사용한 의사소통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이러한 문법적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법적 구조가 인간이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언어를 가장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 상징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경험을 추상화하고 상징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상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란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상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이 사물과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상징은 사물과 인간의 경험을 중개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물과 인간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호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면 기호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징은 어떤 합의에 따라 다른 현상을 의미하자고 약속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통해 생성된 상징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렬될 수 있는 체계를 코드라고 한다. 블루서는 바로 이 코드, 특히 이미지와 선형 문자라는 코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간의 문화와 인간 실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현상학적 철학학이다. 그 현상학이다라고 하지 않고 현상학적 철학학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플루서가 스스로 자기를 현상학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 후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루서의 철학이 현상학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상학적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 이미지 현상학. 이미지와 선형 문자라는 코드의 분석을 통해 인간의 문화와 인간 실존에 대해 반성하고자 하는 생각의 시발점은 블루서의 개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그 이후 점점 확장되어 가던 나치의 후갑을 경험했던 후설이 당시 유럽사의 위기를 철학의 위기의 결과로 간주했던 것처럼 블루서 또한 나치의 위협을 피해 고향으로부터 달아나야 했던 자신과 같이 뿌리내릴 곳 없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빠져든 수많은 사람의 현실을 위기로 간주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후설은 당시 유럽사의 위기가 철학의 위기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았는데 경험에 기초한 개별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로서 발생한 실증적 개별과학을 철학적 토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면 플루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로부터 철학의 위기를 발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내용인 외적 세계의 대상들을 용기처럼 그릇처럼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자와 문자로 인한 개념적 사고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외적 세계의 대상들은 실제로 정량화되어 용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문자로 인한 개념적 사유가 그것들을 정량화하여 개념이라는 빈 용기에 담고서 그것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루서는 바로 문자와 문자로 인한 개념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위 문자 철학의 전통에서 자신이 발견한 위기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는 문자와 문자로 인한 개념적 사유가 아닌 또 다른 철학학기의 가능성, 즉 이미지를 통한 현상학적 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의 철학은 이미지 현상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저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철학적 시도 속에서 사진 촬영의 몸짓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미지 현상학과 후설 현상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와 선형 문자라는 코드의 분석을 통해 인간의 문화와 인간 실존에 대해 분석하려는 플루서의 시도는
이미지를 수단으로 한 현상학적 철학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미지에 대한 플루서의 철학적 고찰은 주로 그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와 그 필름으로부터 현상된 그 필름에 현상되어져서 필름으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고찰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플루서가 자신의 이미지 현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진에 대한 고찰은 아날로그 사진과 카메라로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로서 역사 이후 시대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논거하기 위해 플루서가 아날로그 사진을 그 매개체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카메라로 생산된 결과물로서 인화된 이미지나, 즉 사진이나 그 카메라의 성능과 관련된 기능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구적 특성, 즉 그것이 아날로그 사진이든 디지털 사진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인 블랙박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서 아날로그 사진과 카메라는 역사 이후 시대의 발단으로 플루서가 지목하고 있는 기구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더 단순하고 더 맹아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인 것이다. 그리고 기구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아날로그 사진과 카메라는 플루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오히려 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루서가 이미지 현상학을 구사하던 당시 사진은 영화, 비디오, 홀로그램을 포함하는 기술적 이미지 중 단지 발달사적으로 첫 번째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체 정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서가 아날로그 사진과 카메라를 매개로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구적 특성으로서 블랙박스란 단순히 카메라 루시다의 싼 개념으로서 맛 개념으로서 사진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것은 아니다. 일단 플루서가 말하는 블랙박스는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역시 간파될 수 없는 불투명성이 그 속성으로 전제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불투명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진의 생성은 카메라가 블랙박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카메라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화된 결과물로서 사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인화된 사진이 인화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속에서 생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시각적으로 투과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블랙박스의 불투명성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능숙하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피사체를 사진에 담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카메라가 수행할 수 있는 것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만 쉽게 망각하고 마는데 왜냐하면 카메라의 조작이 언제나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구 외부 입출력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를 조작하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지만 기구 내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기구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구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구가 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의 몸짓, 말하자면 기구의 표면을 누르기를 통해서 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블랙박스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카메라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피사체를
사진이라는 이미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카메라가 바로 프로그래밍된 기구이기에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카메라와 같은 프로그래밍된 기구는 더 큰 기구, 예를 들어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그 기업들의 생태계로서 카메라 산업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그 기구 또한, 그 생태계로서 카메라 산업이라는 그 기구 또한 더 큰 기구, 즉 국가나 국제경제기구 등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플루서가 카메라를 도구나 기계로 규정하지 않고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플루서는 블랙박스의 불투명성이라는 특성을 통하여 사진이 생산되는 과정이 확인될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기구가 프로그래밍된 블랙박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기구를 통해 우리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기구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프로그래밍된 기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새로운 인간 실존, 기구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라는 그 환각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상실하고 그 사실조차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프로그래밍된 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하여 블루서는 기구의 명령에 어떠한 가치 판단 없이 그 명령만을 수행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수행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수행인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교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오토 아돌프 아이만을 지목하고 있다. 마치 설명서를 읽고 그 설명서에 충실하게 카메라의 외부에 드러나 있는 버튼을 조작하여 사진을 찍듯이 실제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당시 독일 사회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던 나치라는 정치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어떠한 가치 판단도 중단한 채 나치라는 기구가 만들어준 서류만을 읽고 그저 그것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한 인간 유형의 가장 극단에 서 있던 수행인 플루서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아이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플루서의 이미지 현상의 가치는 여기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인간 실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서 역사 이후 시대를 소위 전통적인 문자 철학들로부터가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사태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 자체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매체를 통해 새로운 철학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사회는 더욱더 복잡한 형태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유는 프로그램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또한 프로그램이 허용한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가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 자유에 불과한 것이다. 플루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기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인지와 이러한 삶이 어떻게 기구에 의해서 연명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기구의 프로그램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살면서 그 프로그램이 허락한 것만을 행할 수 있는 삶은 바로 기구를 먹여 살리며 기구에 의해서 연명되는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플루서는 이러한 삶을 부조리한 삶으로 당면하고 있는 역사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 시대적인 자연적 태도를 멈추고 늘 해오던 자연적 태도로서의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역사 이후 시대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조를 통해 역사 이후 시대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 실존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루서가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바로 어디에 인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자, 현상학적 철학하기. 그러나 역사시대적인 자연적 태도를 멈추는 것만으로 플루서의 철학적 시도를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블루서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헛설 현상학의 흔적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블루서가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상학적 방법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블루서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 때문인데, 그의 글쓰기 방식은 여러 학자의 상이한 글쓰기 방식이 자유분방하게 뒤섞여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마샬 맥루언, 롤랑 바르트, 움베르토 에코와 같은 전후 세대의 문화 이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이들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태제들이 그 당시까지 서구 전통에서 이어져 왔던 아카데미적 규범과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모두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상적인 인식과 경험을 구성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역사적 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블루스는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에서 훗설 현상학의 개념들을 수용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학제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험 속에서 훗설이 시도했던 엄격한 범주화와 위계를 세우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 대신 문화라는 관점에서 역사시대 이후 도래하고 있는 기술적 이미지의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선형적 문자의 발명으로 현재까지도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매체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문자와 문자로 인한 개념적 사고가 역사 시대와 함께 그 주도적 위치를 상실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역사 이후 시대 속에서 수행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훗설 현상학의 실천적 적용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기구에 대한 고찰은 기구 구조의 복잡성을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블루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구의 기능학에 대한 고찰이다. 다시 말해 역사 시대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목적 없이 자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따라 역사 이후 시대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고찰인 것이다. 훗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바탕을 둔 블루서의 이러한 고찰은 게스턴 베아주카인의 페노메놀로기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몸짓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블루스의 이미지 현상학이 무엇보다 훗설의 현상학적 가르치기와 함께 형상적 환원을 통해 본질 직관으로 나가려는 실천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의 주장입니다. 블루스는 기술적 이미지로서 사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을 전개함으로써 관계와 사태에 대하여 편견 없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훗설의 현상학적 관점이 달성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특히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의 비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의 비교에 초점을 맞춰 플루서가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시도 속에서 훗설의 현상학적 관점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앞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짓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몸짓은 그 제초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독일어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영화를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의미, 즉 블루서가 자신의 이미지 현상학에서 몸짓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을 비교하기에 앞서 그가 몸짓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블루서는 몸짓의 1장 Geste und Gestimmtheit Einüben in die Phänomenologie der Gesten 에서 몸짓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몸짓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몸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 의미에서도 몸짓이 몸의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수의근인 심장의 움직임이나 빛에 반응하는 동공의 수축과 같은 움직임까지
플루서의 몸짓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플루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몸짓이 의미하는 몸의 움직임은 바로 지향, 의도를 표시하는 움직임, 즉 의지가 표현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플루서에게 몸짓은 단순히 몸의 모든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의 표현 방식, 다시 말해 지향을 표현하는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루서는 몸짓을 플루서의 지향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플루서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표현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철학적 맥락 속에서 서양 철학사적 맥락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 개념어를 그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이 개념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일반적인 용어들로 사진 촬영의 몸짓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겉핥기식밖에 안 되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구체적인 몸짓인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이 두 몸짓 모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와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와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몸짓은 신체 확장으로서의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몸짓이라기보다는 기구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그런 몸짓이므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구, 즉 카메라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고려해 볼 때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에서 플루서가 발견하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플루서는 이에 대하여 1990년 그라츠에서 가졌던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관점을 축적하는 것,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는 것이 사유하는 인간의 과제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진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관점에서 관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도약입니다. 먼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플루서가 사진 촬영의 몸짓을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다른 관점으로의 도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관점으로 번역된 독일어는 슈탄풍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점에도 방점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보고 있는 그 위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진 촬영의 몸짓을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특정한 궤도에서만 발견되는 전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미끄러지듯 관점과 관점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자처럼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모든 물리적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원자의 모형을 최초로 개발한 닐스 보어에 따르면 전자는 마치 태양계 행성들처럼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런데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상태는 불연속적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반지름, 예를 들어 원자핵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나 2m 떨어진 거리와 같은 특정한 궤도에서는 돌 수 있지만 1.5m나 2.3m 혹은 뭐 다른 그 거리와 같은 특정한 거리를 벗어난 궤도에서는 돌 수 없다는 것이다. 보어는 이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자는 정상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상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전자는 두 궤도 사이에 공간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두 궤도를 넘나들고 있다는 의미로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그러니까 이 정상 상태에서 저 정상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과정, 즉 도약하여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보어는 이러한 전자의 운동을 양자 도약이라고 불렀다. 플루서는 사진을 촬영할 때 일어나는 관점에서 관점으로의 이행을 바로 이러한 양자 도약과 같은 불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양자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사진 촬영의 몸짓과 영화 촬영의 몸짓을 완전히 갈라놓는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진 촬영 시 사진 촬영자가 촬영을 하다가 다른 화각의 렌즈로 교환하거나 파노라마 가까이서 찍다가 멀리서 찍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피사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진 촬영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관점 사이를 이동하는 것인데 이 이동이 미끄러지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처럼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의 도약을 통한 불연속적인 이동으로 본 것이다. 플루서는 이러한 도약을 급작스러운 결정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영역들과 각기 다른 세계관을 나누고 있는 장애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공간을 관통하는 몸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 촬영의 몸짓은 비역사적인 몸짓이다. 이게 이제 그 아날로그 사진이라는 게 사실 최첨단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진을 그 기구와 기술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의 몸짓에서는 이러한 불연속적인 이행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다. 왜냐하면 영화 촬영의 몸짓은 세계를 판명한 이미지,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시 말해 과정적 기구를 통하여 세계를 구분할 수 없는 이미지의 흐름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몸짓에서 포착되고 있는 헛설 현상의 흔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구의 기능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데 사진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범주적 기구인 것과 달리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과정적 기구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전자는 역사 이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영화 촬영을 하는 카메라와 이 영화는 아직도 역사적인, 과정적인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진 카메라는 기구가 사진 촬영의 몸짓이 범주적 소용이 있게 한다는 의미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범주적 기구를 통하여 대상을 지향하고 그 대상을 판명한 이미지의 연속으로 파악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사진 카메라로 대상을 지향하는데 이때 대상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대상, 즉 객관적인 대상의 소유가 아니라 사진 카메라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범주를 통하여 주어지는 대상의 소유로서 그 결과로 얻어진 사진은 판명하게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플루서가 사진 촬영의 몸짓을 개체적인 것, 단일한 것으로부터 추상을 통해 보편적인 것을 포착하려는 푸셀의 이념화 작용의 실천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인화된 사진은 나무나 건물과 같은 실체적 대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사태로서 그 속에 드러난 대상들과 함께 그 대상들의 관계 또한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는 바로 후설의 이념적 대상에 해당한다. 이것을 후설의 용어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사진 카메라는 알고리즘에 따라 기능하는 프로그램인 논리적 형식과 이 프로그램에게 설정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문법적 형식으로 범주적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구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진 촬영의 몸짓은 하나의 사태를 기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가능함을, 그러니까 후설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가능함을 실제로 드러내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40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 발표해주신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원래 사람이 많으면 박수를 이제 쳐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화면 공유, 이진우 선생님 화면 이거 어떻게 공유, 봐요? 공유 정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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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이어서 김성우 선생님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화면 공유, 제 글 좀 화면 공유 좀 시켜주시겠어요? 아, 예, 잠시만요. 음,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논평자의 역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빌렌 플루서라는 매체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한국에 많이 알려지고 뭐 사진 철학으로 명성을 얻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철학계에서는 대단히 낯설고 많이 논의해 오지 않았던 분이라서 조금 한번 두 가지 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철학사적인 맥락에 어떻게 이분의 철학을 집어넣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진욱 박사가 그 플루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잘 설명해 줬지만 또 우리는 플루서만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루서를 좀 더 맥락 속에서 이해시켜 보는 것, 이것이 논평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플루서를 아무래도 이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철학적 번역어에 미숙한 점이나 좀 오해가 있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역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기존의 철학적 개념으로 조금 더 바꿔주는 것이 그 빌렌 플루서를 앞으로 좀 더 같이 논의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논평의 핵심은 철학적 맥락을 잡아주자.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대단히 매력이 있죠. 후설로 시작되어서 하이데거를 거쳐 개화되고 또 뭐 사르트르, 뭐 메를로 뽕띠, 또 심지어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그 새로운 현대 철학의 실존 철학이나 해체론까지 뭐 현상학적 해석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철학적 운동을 펼쳐온 그 출발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빌렌 플루소도 마찬가지로 그 후설의 현상학, 특히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현상학적 해석학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일상 사물의 존재론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 사물로서의 카메라죠. 이 사진 찍기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철학적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제목부터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하면 이게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의 이미지하고 그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이런 화면에서 펼쳐지는 이미지하고 하나는 마법에 의한 이미지라면 하나는 주술과 마법의 핵심이겠죠. 근데 지금의 이 이미지는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라서 조금 두 개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빌렌 플루서를 이해하려면 결국 지금 빌렌 플루소가 더 잘 익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활동해온 게 70년대, 80년대인데 7, 80년대보다 지금 인공지능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 도리어 이 기술 이미지라고 하는 특히 인공지능 챗 GPT가 만들어내는 이런 디자인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인간보다 더 정교하거나 훨씬 더 세련된 것을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계속 이 인공지능이 만들게 되면 그 약간의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서 점점 그 질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 보고서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디지털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 해명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 빌렌 플루서의 철학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이미지라고 하기보다는 기술 이미지 또는 디지털 이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선사시대의 이미지랑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현상학이 아니라 일상 사물, 특히 일상 사물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런 현상의 피상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존재론이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아까 입장이란 말에 있듯이 결국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하고 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의 장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존재론이란 단어를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좀 빌렘 플루서의 철학적 입장을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진욱 박사의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사실 이진욱 박사가 월요일 날 논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월화 바빠가지고 어제 처음 읽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빌렘 플루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제 밤에 좀 급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참 매력 있는 철학자다. 그리고 잘 읽힌다. 왜 잘 읽힐까? 생각해 봤더니 주로 제가 관심 있던 어떤 현상학과 해체론, 해석학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유사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어서 조금 빌렘 플루서를 읽기가 편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이런 기술 이미지를 한번 혹은 이런 전자기적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되는가? 그거는 결국 디지털 혁명 시대에 기존의 철학, 정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작동불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 트럼프 이후에 극우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쓰면서 영국도 브렉시트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도 극우 정부가 당선되어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죠. 자, 기존의 정치가 먹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극우 포퓰리즘이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제대로 분석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시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철학의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철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빌렘 플루서의 말인데 결국 기존의 철학 정치 같은 프로그램이 작동 불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렘 플루서의 후기 철학을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코드, 뭐 기구 이런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겠죠. 아까 이진우 박사가 분석해 준 것처럼 반대로 여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플루스도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즉 인간 실존의 소외, 동시에 이 실존의 소외를 일으킨 예, 김선생님. 프로그램에 예, 대해서 예. 반박하는 거. 말을 오래 하시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이데거의 프로젝트, 기투라는 단어, 기획투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간이라는 주체로부터 프로젝트, 기획투사라는 뭐 새로운 이런 언어를 끄집어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 프로그램에 반하는 새로운 자유의 실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빌렘 플루스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8, 90년대 철학적 지평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 약간 지금과는 좀 다른,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지만 결국 이 디지털 혁명 시대, 지금 낡은 철학, 낡은 정치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점점 작동불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시대에 기술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 어떤 자유의 실천적 제스처가 가능할 거냐. 그래서 유난히 이 제스처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제스처란 단어가 아마 그 태도로 번역되거나 몸짓으로 번역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철학적 실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태도란 단어보다 실제로 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제스처란 단어가 의미 있게 들립니다. 몸집은 참 우리말로 좋은 번역이긴 한데 몸집보다 제스처가 훨씬 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도 친숙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느 때는 번역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빌렘 플루스가 누구냐 보면 체코 프라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 나치 만행으로 인해서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체코 프라하라는 동유럽의 중심 무대에서 결국 브라질이라는 제3세계 국가로 이렇게 일종의 고향을 잃고 떠난 거죠.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사진 철학으로 유명해진 매체 철학자인데 뭐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 이미지에 주목하여 이를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읽고자 한다. 왜 기술 이미지인가? 그것은 기존의 낡은 프로그램이 작동 불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기구와 프로그램, 코드, 기구, 프로그램 이런 단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디지털 시대에 읽기가 편한 것 같아요. 참 낯선 단어들이긴 한데요. 이게 문과생들에게는. 예를 들어 그에게 알파벳은 문자 코드죠. 몰락은 역사의 끝인 셈이다. 왜 영어가 아니라 사진이냐? 그럼 간단합니다. 영화는 일종의 알파벳과 같은 선형적인, 직선적인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진과 같은 거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물음이 시작된다. 마치 이건 하이데거가 많이 물었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나치 만행으로 가족을 잃었고 실제로 하이데거를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이데거 철학을 많이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존재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약간 기존의 걸 해체하는 것과 유사해서 거기서 차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의 제목을 좀 이미지 현상학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보이고 그림 현상학, 뭐 사진 현상학 이렇게 너무 낡은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기술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현상학이라고 하면 좀 더 이진욱 박사의 의견이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역사 이전은 선사죠. 그럼 선사 시대의 평면, 그러니까 라스코의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평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빌렘 플루서는 기하학의 이 평면이라는 2차원, 그다음에 선이라는 1차원, 점이라는 0차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철학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들에 좀 익숙해져야 빌렘 플루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법적 이미지가 사회적 삶을 마법적 존재 양식으로 규정한다. 뭐 하이데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뭐 후기 역사 혹은 역사 이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보통 역사 이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좀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후기 역사라고 많이 번역하고 해체론자들은 탈역사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역사적인 선형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탈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해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전자기적 이미지가 득세하며 일종의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모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는 일종의 이 기술 이미지를 모델로 이해하고 있고 그 모델을 정의하기를 한 장면에 대한 한 개념의 이미지로서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란 인간이 던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된 기구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 프로그램 명령대로 기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인간이 프로젝트 한다는 것은 자유의 몸짓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 몸짓, 그다음 입장, 뭐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결국 기획투사를 하려면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된 기구로 정해진 입장에서 벗어나 그럼 피투성이 되겠죠. 자신을 새롭게 기투한다는 점에서 이 전체적인 이 빌렘 플루서의 자유의 실천이라는 과제가 여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차원의 평면이라는 그 그러니까 2차원의 평면도 아니고 1차원의 점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1차원이 0차원이죠. 미안합니다. 그 0차원의 점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일상 사물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직선이 아닌 그렇다고 기존의 2차원의 마법적 평면이 아니라 새로운 0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평면.
2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0차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적 혁명이 이 디지털 일상사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일상사물의 현상학인데 디지털 일상사물의 현상학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면 조금 더 매력적인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플루서는 디지털 시대 소외된 인간 실존에 주목하며 이에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또는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푸설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일상성, 특히 일상의 사물을 해석합니다. 일상 사물을 현상학적 직관으로 주시하면 이 샤오라는 단어죠. 직관. 봄으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현상학 직관을 주시하면 현상학적 의미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현상학적 의미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기존의 어떤 본질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학적 본질이 됩니다. 그 본질은 지적의 표현처럼 해겔의 용어를 빌리면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밑에 심층적으로 숨겨진 바탕으로서 근거로서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현상 속에서 현상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현상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참 그러려면 수많은 입장 변경을 통해야 되겠죠. 보는 관점을 변경시켜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다. 저는 현상학의 매력은 이념의 옷을 벗긴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누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떤 한 프레임을 버리면 새로운 프레임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새로운 프레임에 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입장 변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까 이진욱 박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현상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소통의 구조니 매체 시스템이니 하는 구조나 시스템과 같은 구조주의적 분석이나 이런 시스템적 분석이 아니라 사물, 왜냐하면 일상 사물은 그 자체로 매개자이자 매체이고 커뮤니케이션의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 빌렌 플루서는. 그래서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의 지속적인 대목임의 순환 과정, 피드백 루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시스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제 고민인데요. 하이데거적인 기획 투사를 강조하면서도 왜 윤리성을 접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윤리성을 버리질 못해요. 그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아마 나치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잃은 고향 상실한 유대인, 이 하이마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비관적이지 않은 유목민이기 때문 아닐까?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어요. 그는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램된 기구들의 명령을 요게 이제 그 소외시키는 구조죠. 코드, 프로그램, 기구. 이 세 개가 소외를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매체의 특징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 명령을 실험적인 태도, 즉 제초로 거부하는 새로운 매체 존재론의 잠재력을 제시합니다. 이런 새로운 실험적인 태도를 그는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게임, 놀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 니체처럼 어떤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놀이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치 연루된 하이데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적 혁명의 매력에 따라 주체에서 기투로 인간의 에토스는 푸코적인 단어입니다. 태도, 존재 양식, 뭐 이런 겁니다. 실천적 태도, 존재 양식, 그런 점에 있어서 에토스가 바뀌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인공지능,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기구, 매체 기구로 인한 소외와 그 극복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적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빌렌 플루서의 매력을 본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진욱 박사의 발표가 이런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철학적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면 플루스의 몇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한 번역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하학에서 평면은 2차원입니다. 선은 1차원입니다. 입체는 3차원입니다.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포함되면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가면 이제 4차원이 성립하는 거고요. 뭐 촉근 이론에 가면 11차원까지 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평면 2차, 선은 1차, 점은 0차원. 이것이 이제 이 플루서의 역사를 읽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동굴 벽화는 2차원의 표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사시대 평면으로서의 이미지를 마법적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그, 사피엔스 책에서 또 이런 비슷한 유사한 구분을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문자와 숫자가 등장하여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일차원의 선. 이 선이 곧바르면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지배하게 됩니다. 텍스트는 끝까지 읽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봐야 되죠? 그래야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시간 양식에 따른 역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마 영화는 이, 이 텍스트적이라는 점에서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았나. 아마 아까 이준혁 박사가 왜 영화보다는 사진에서 좀 더 플루소가 이런 프로그램의 명령에 반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자유의 실천을 받는가. 이것은 바로 그 영화는 여전히 텍스트라는 선형적인 직선의 모양, 선의 모양의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그 스토리 구조에 종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형, 직선이라고 하는 직선의 모양, 선의 모양이라고 하는 시간 양식에 따른 역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텍스트로 보여지는 1차원의 역사. 그러면 이제 선사는 마법적인 2차원이라고 하는 순환 구조, 원형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문자 숫자는 뭐냐? 그럼 1차원의 이 직선의 모양으로 철학과 과학, 철학은 논리 순서가 중요하고 과학은 인과 순서가 중요하겠죠. 인과율이 중요하니까. 역사와 소설은 시간 순서. 요즘 뭐 시간을 막 뛰어넘고 복잡하게 꼬이지만 결국 시간 순서라는 텍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1차원의 텍스트는 재현을 겨냥해 설명을 한다. 이렇게 그 빌렘 플루스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푸코나 혹은 하이데거나 푸코나 들레처럼 결국 이 재현 철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이미지는 화면의 점들에서 나타납니다. 이 점은 0차원이고 무해예요. 따라서 역사는 1차원의 선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므로 디지털 시대는 역사 이후로 규정된다고 우리 이진욱 박사가 말하고 있는데 플루서를 따라서. 그런데 역사 이후 후기 역사라는 번역어는 여전히 직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역사가 좀 어쩔까 한번, 왜냐하면 코드 전환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직선 코드에서 이런 디지털 코드로 바뀐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는 마법적 이미지, 회화와 달리, 그러니까 회화는 통시적이 아니라 공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적이라는 것은 한 번에, 우리 어떤 이미지 볼 때 한 번에 싹 보죠. 사진의 가장 큰 매력은 한 번에 보는 거죠. 사물을 훑어본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라는 이 양식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시적인 시간성이 아니라 통시적인 시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또 디지털 이미지와 마법적 이미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탈역사의 엠블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기술 코드는 선 코드보다, 직선 코드보다 더 나아가 개념으로부터 이미지를 만든다. 그렇죠? 미분 방정식으로 컴퓨터 연산해서 카오스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카오스 그림 보여주는 게 미분 방정식을 계산해서예요. 빠른 속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결국 이렇게 보면 이 미분 방정식 개념으로부터 이 그림, 카오스라는 그림, 프랙탈 구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획투사, 아까 말한 기투, 그 기투를 하기 위한 구상, 단순한 마법적 상상이 아니라 구상. 그러니까 결국 그는 상상과 이성이라는 대립 구도를 뛰어넘어서 이 개념을 통한 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성과 감성의 뿌리로서의 상상력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칸트 해석에도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시대 텍스트는 1차원이므로 끝까지 읽어야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지는 단반에 훑고 거기에 사물을 배치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역사 시대 기술 이미지는 마법 이미지와 달리 단지 마법적 상상이 아니라 텍스트의 형식적 또 이성이 아니라 구상하는 힘이 주된 구현 능력이, 구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적 상상에서 기술적 상상으로, 즉 구상으로 옮겨간 것인데, 보통 구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법적 상상처럼 진료에서 형식 찾기.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보면 거기서 그림이 보인다 그러죠. 형상이. 그게 진료에서 형식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깎아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반대로 형식에 진료 넣기라는 기술적 구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지털 시대의 진리, 혹은 진상과 가상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고, 심층과 바탕에 대해 비판하며 무 또는 바닥 없는 심연, 그래서 피상성, 일상의 힘을 강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미지는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로 기능한다. 모델은 기투라는 의미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평면 코드도 아니고 선 코드도 아닌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램된, 그래서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된 기구, 그러니까 기구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인간 주체가 개입하지 않아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 주체성과 독립한다는 면에서 기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령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구를, 예컨대 카메라를 활용해서 실험적 제스처를 취하는 어떤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사진 찍기 하는 일종의 제스처가 되겠죠. 철학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존재론적 방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플루소가 말하는 기구가 무엇인가? 뭐 기구란 단어는 뭐 알티스의 이데올로기 뭐 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푸코의 기구, 요즘 뭐 푸코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구란 단어 많이 쓰죠. 또 들레즈도 뭐 기구나 뭐 장치, 배치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아파라트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그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이 기구란 단어를 구조나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사물로 이해해요. 그래서 카메라도 기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 사물 자체의 기구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직관, 그걸 전달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현상학적 에이도스, 나타나는 이미지죠. 를 찾고자 하는 건데, 그럼 거기서 갖는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구란 우리 이집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상, 혹은 사유를 시뮬레이션은 흉내낸 장난감으로서 일종의 블랙박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와 독립된 그런 의미에서 블랙박스라고 불립니다. 인간 개입에 독립적이며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프로그램된 기구를 어리석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빌렘 플루서의 기본 태도인데, 그럼 프로그램된 세계는 기능인과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인, 아까 수행이라고 번역했는데 생각 없는 도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건 한나 아렌트가 분석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수행한다 말도 좋은데 명령을 따라 수행한다, 그거보다는 좀 더 도구적 의미를 강조하면 기능인이라는 번역어가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인에 반해 기투를 하면 그러한 기구를 활용해 실험적 태도로 게임을 할 수 있다. 제스처와 게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실천적 태도 혹은 자유의 실천에 매우 그 효과적인 은유법이 되겠네요. 용어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드는 프로그램된 기구로 명령하고, 제스처는 이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존재라는 어떤 육체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진기는 기구에 해당하고 사진은 게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진기와 사진은 다른 거죠. 사진은 사진기라는 기구의 어리석음을 넘어 프로그램에 반하여 실험적 태도로 자유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에게 자유는 사진의 제처로 나타나며 푸코식으로 에토스, 저는 이제 기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처가 그렇게나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제처란 말을 쓰지?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저기 이준호 박사 글을 읽다가 뭐지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인간은 기구로 대체되고 휴머니즘은 끝이 난다. 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후설 현상학에서 그는 사물을 삶의 세계에
직관이라는 면에서 정의하게 되는데, 훗설에게 사물은 다양한 지향이 겨냥하는 추상적인 점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루서에게 휴머니즘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래서 인간 개인은 구체 사물이 아니고 인간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향된 객체와 연결하는 관계망으로부터 추상된 점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휴머니즘의 끝이자 2차원의, 1차원의 선의 텍스트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는 가치 저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저장소로 불과하게 되는데, 문자, 숫자 텍스트에서 알고리즘적 코드로 전환된 전자적 기억은 인간 두뇌의 기억 기능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직선적인 인과성의 필연과 여기에 저항하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술 이미지라는 모델로 구상하며 기투하는 실험적 태도, 제스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가치 창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가치 이탈로 봅니다. 어찌 보면 뭐 들레지 탈주 이런 개념과 매우 유사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본격적인 어떤 정치적 변혁, 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하이데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한계이지 않을까. 뭐 마르크스도 이 점을 많이 고민했죠. 역사라는,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구조 분석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천적인 변혁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에는 조금 힘든 면도 있어요. 제 고민입니다. 역사라는 직선적 시간 양식도 아니고 이런 고대 선사시대 마법순환적 시간 양식, 즉 영혼 회귀하는 세계의 실존 양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새로운 종류의 시간 양식이 뭘까? 디지털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 양식이란 그냥 영혼 회귀하는 세계의 실존 양식으로 봐야 될지 또 다른 것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좀 우리 이준호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또한 플루서는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 비판적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해체론자들은 이런 이분법 싫어하죠. 심지어 자연을 문화가 만든 최신의 사치스러운 산물로도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자연과 문화는 어떻게 구분되고, 예를 들어 비자연적 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좀 더 분석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문화란 사물을 재현하는 코드라는 것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겨냥하는 그런 기호 체계입니다. 아까 지금 요거는 우리 이준일 박사 잘 설명해 줬죠. 그가 자연을 부를 때는 이런 어떤 윤리적 중립지대를 자연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비자연적이란 말은 윤리적 실천성이 있다는 뜻인가? 좀 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이준욱 박사가 많은 답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치의 만행으로 가족을 잃고 고향을 상실한 그에게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하이데거 철학에서 무엇을 영향받고 하이데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는지 한번 우리 이진욱 박사에 묻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상세한 해제와 같은 토론문, 예, 잘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뭐 해석과 질문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요. 이진욱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토론자께서요.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욱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꼼꼼하게 잘, 저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뭐, 빠르게 한번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의 문제였는데, 이제, 그, 너무 저기, 너무 적절한 지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기술, 저는 이제 플루스 철학을 이제 기술 철학으로,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철학이라는 말을, 기술이라는 말, 이걸 자꾸 넣고 싶긴 한데, 왜 그러면 이미지 현상이라고 했냐면,
블루서는 지금 그 이미지와 문자라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문자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이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서울대 박상우 그 교수님 글에도 보니까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 이미지를 그 회화적 이미지로 좁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까지 가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벽화 이전에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화 이전의 이미지, 그러니까 포슈텔룽한 그 이미지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포슈텔룽 한 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2차원 평면에다가 옮겨놓은 거를 전통적 이미지라고 트라디치오넬레 빌더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이 코드 지금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옮겨놓은 걸 그 테크니시의 빌더라고 기술적 이미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기술적 이미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전체적인 구도가 이미지와 문자라는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미지 현상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이데거에 대한 언급 많이 하고요. 그, 지금 기초 개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석의 그 프로젝트를 기초로 번역하지 않고 기획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프로젝지온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초로 번역하면 프로젝지온의 그 번역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프로젝지온을 기획투사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그 기획으로 그냥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플루서의 문제이긴 합니다. 플루서가 프로이치렌, 프로젝지온, 프로젝트 세 개를 다 각기 다르다고 사용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루서가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저술을 했던, 집필했던 책 제목은 폼 스웨트 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주체에서 기획으로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야 될 텐데 여기서 이게 완성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히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의 그 10단원 중에 9단원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볼 때 주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인간이 주체로서 주체 개념은 사라졌다는 거고 인간이 주체로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인간, 그 기획하는, 기획투사하는 기획자로서의 인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시베어링이라는 인간되기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블루서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자꾸 어렵게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의 문제는 말씀을 하셨던 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정확히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혹시 블루서를 이해하는데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이 구상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이 몸짓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저도 제스처로 할지 몸짓으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 번역된 책이 몸짓들이로 번역이 됐길래 몸짓으로 쓴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제스처라고 말했습니다. 제스처로 할지 몸짓으로 할지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루서가 몸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의도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몸짓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수의근을 치지 않는 이유는 불수의근은 심장이 뛰는 건 의도가 없는 건 거죠. 인간의 의지가 투영이 안 된 건데 플루스가 말하고 있는 몸짓은 의지가 포함된 몸짓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의지와 의도가 포함된 몸짓을 강조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성 개념을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사진 촬영자의 몸짓을 통해서 지향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맨시베어동 인간대기와 이어지는데
정해진 것, 그러니까 실제로니 뭐가 있어서 정해진 것을 찾아왔던 서양 그 문자 철학 전통을 이제 중단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획투사해서 만들어가는 것, 기획하는 것,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나치의 이제 그 완행을 왜 지금 넣었냐라고 했을 때, 왜 인간이에게 유럽에 가장 최고의 문명이라고 했던 유럽 문명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했을 때, 플루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건 거죠.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에 문제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자연과 그 문화를 어,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드 이야기를 자연 가운데서 코드 이야기를 합니다. 발생론적 코드를 이야기를 해요. 게네티식 코드를 이야기하는데 플루서가 이 게네티시한 코드는 나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사람이 배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태어난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되어질 존재로서 인간.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 말고 문화적인 것, 우리가 쌓아왔던 것, 해나가야 될 것, 이루어져 갔던 것, 이런 것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사진 철학자, 그 다음에 매체 철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학자, 이론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 블루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매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 철학자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제가 지금 공부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 아르노트 겔렌의 기술 철학적 담론을 기반으로 이 문화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번역어 문제는 저도 지금 사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미 번역어가 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번역어를 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드는 번역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적해 주신 이 번역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그냥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걸 써야 될지, 아니면은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왜 지금 제가 이제 탈역사라고 안 하고 역사 이후라고 쓴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다운표를 다 쳤지 않습니까? 플루서가 자기가 역사를 통째로, 인류사를 통째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건지도 알고 있다.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단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지 않고 좁은 의미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역사, 선사 이렇게 쓰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적인 개념의 개념과 부딪히고 오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서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단어를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표관화라고 역사, 다운표를 쳤고 역사 이전, 역사 이후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미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매체로서 이미지에서 문자로 전환이 되어진 게 2000년이 지났지만, 이미지가 문자 속에서 도해되고 문자를 도해하면서 살아남았듯이, 물론 역사의 종말, 자기식 의미의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져서 역사 이후가 다가와서 기술 이미지가 우리의 주도적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어떤 매체로서 이용이 된다 할지라도 문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어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은 마음에 드는 번역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김성우 선생님 추가로 더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뭐 항상 고민이 많은 거죠. 하지만 그 사회과학자 다르게 철학자는 그 개념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더 좋은 번역을 생각하면 기존 걸 과감히 비판하고 병기하면서 계속 그 소개하는 것이 의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뭐 인류 철학자가 단순하게 자연, 뭐 소박한 의미의 자연, 문화 뭐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미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서 보는 자연은 또 관광지로서의 자연은 이미 문화의 산물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리엄 플루스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또 자연적 태도할 자연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박한 기존의 낡은 뭐 반성적이지 않은 뭐 그런 태도를 얘기할 때 쓰는 것 같아서 자연이란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많이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향을 의지라고 자꾸 번역하게 되면 이게 휴머니즘의 의지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고 그 의도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나 거죠. 네, 의지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그걸 의도로 번역하지 않고 현상의 지향으로 번역했을까? 그리고 하이데거도 사실은 이 기투 얘기할 때 이 의지란 단어를 자꾸 쓰다가 안 쓰다가 계속 고민해요. 왜냐하면 의지를 쓰게 되면 여전히 주체 철학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쓰지 않지만 의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철한 단어를 쓴 것도 결국 의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의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약간 그런 단어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플루서가 참 읽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명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원 분석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따라 어원 분석을 참 잘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하이데거적이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을까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그 그렇긴 한데 그 일상성, 뭐 피상성, 뭐 표면 이런 단어에 좀 주목하게 된 주목하게 되는 결국 드러난 현상에 포커싱을 하는 그의 철학에서 좀 뭔가 매력 포인트를 발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논의해봐야 될 건 그 이게 기존의 이미지랑 다른 새로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꾸 논의를 그러니까 문자와 이미지로 대립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기존의 이분법이라면 그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라서 조금 더 이렇게 말에 힘을 좀 보태면 우리 이진욱 박사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마지막 당부 말씀, 이제 격려, 당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김성 선생님께서. 그 말씀 듣고 이준호 선생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을, 아닙니다. 네, 없으시면 지금 세 분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6시가 넘지 않게 해서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있는데요. 예. 짧게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저도 플루스 하면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언어 철학, 매체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달려왔는데, 플러스 하면 되게 복잡했었는데, 오늘 이준욱 선생님이 발제자께서 너무 이렇게 정리를, 예전에는 원래 발표하면 되게 초고? 약간 러프한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아주 정제된 글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성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번역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그 이준욱 선생님 번역어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 하더라도 이게 철학으로 들어가면 뭐 베르그송의 이미지가 다르고 현상학적 시뮬라크 이미지가 다르고 언어학적 이미지 매체로서의 다르듯이 그 이미지가 담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각주 한 줄 써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미지 괜찮았고요. 또 몸짓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언어 철학에서 그러니까 언어학 그러니까 기호학에서
몸짓과 기호, 사인을 또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랭귀지, 뭐, 그 다음에 제스처, 바디 랭귀지 했을 때, 바디 몸짓과 사인, 기호가 다르듯이 그 구분되는 지점으로서 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건 제 견해였고, 이제 제 질문을 드리면, 어, 저는 아까 우리 김성우 선생님께서 그 조언해 주신 이게 철학적으로 가면 사회과학이 아니라 언어, 언어학이 아니라 기호학이 아니라 언어 철학 아니면 철학적으로 갔을 때 저는 하이데거보다는 하이데거는 더 오래된 사람이니까 해석학 이를테면 그쪽 가우디 아니 그럼 미술 누구였죠? 진리의 그 쓴 사람이 누구였죠? 음, 가다머, 해석학자 가다머. 가다머. 예, 가다머나 아니면 폴 리케르.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가는 길목에 하이데거가 있었다면 해석학자들의 그들이 그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게 해석, 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자를 아니면 미디어를 아니면 챗 GPT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설명해냈을까가 해석 철학자들이 한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하이데거에서 벗어나서 이 해석학으로 가는 게 오늘 아까 극우라는 표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극우 철학 아니 극우 정치인들이 이왕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해석해낼 것인가가 참 철학적으로 맞닿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견해를 밝히고 또 근데 존재론 아까 김성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존재론적 어떤 철학 읽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하는데 저는 플루소를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그 사물과 비사물 뭐 이 책을 썼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존재론적 접근 아닌가란 그러니까 도구 장치 이런 차원 떠나서 이 전 사물 존재론적 접근으로 간 건지 그게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준우 선생님께서 그 책을 봤다면 프루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썸머리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네. 그 번역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서가 이게 사물비사물이라는 번역서인데요. 그 사물비사물이라는 그 번역어에 독일어 원어가 이제 딩이라는 그 독일어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은 플루서가 직접 집필한 책은 몇 권이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플루서 사후에 플루서가 써온 어떤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강의했던 강의록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낸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사물비사물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 그러니까 책이 선생님 네네 딩 운투 딩에는 딩의 운딩입니다. 네. 딩에는 플루스가 쓴 거예요? 아니면 유작이 그 뭐예요? 그 나중에 죽고 나서 아닙니다. 그 모든 글들은 플루서 글인데 플루서 예, 예.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책을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플루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 중에서 플루서의 현상학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요. 그 책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제가 이제 발제문에서 나왔던 몸짓들과 같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기구와 기술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구가 왜 이게 어려운 말이냐고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사물 비사물로 번역을 할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체, 비물체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루서는 이제 자기 글 속에서 그 비진료적 물질성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 사물로 하면 기구가 꼭 어떤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뭔가만을 오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물로 번역하기가 선뜻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루서가 말하는 기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외향이나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기구가 될 수가 있고, 유엔 산하 기구들이라고 부르는 그 기구들도 다 기구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도 당연히 기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 거죠. 네. 예, 그럼 그 혹시 다른 말씀은 선, 예, 존재론이라기보다는 기구, 장치 이런 철학으로 가야 그게 근접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 사물 네네. 피사물.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당연히 존재론이, 당연히, 존재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블루스터는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 게 인식론이에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잘 인식되었고 내가 인식되어진 것을 어떻게 잘 전달했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식론적 관점에서 봐질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맞습니다. 선생님, 예,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범 선생님. 네, 여기 소리가, 개념적인 혼란이 있어서 저기 다시 꺼졌습니다. 마이크가요. 개념적인 혼란이 좀 많이 있어갖고 제가 일단 서론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그 디지털 세계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뭐 제시가 됐는데 제가 좀 공교롭게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카탈스럽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가면 이게 과연 디지털 이미지인가? 그 사진이나 영화와 관련되는 얘기, 그 몸짓이, 뭐 제스처가 과연 이게 디지털 이미지로 그냥 상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하고 뒤에 연결되는 얘기하고는 두 개가 좀 분리되는 것 같다. 이게 서론을 위한 서론이 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이거 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간에 잘 기술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이거는 개념적인 얘기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되게 걸렸던 부분인데 블랙박스 얘기했던 그 이미지 현상학과 관련돼서 블랙박스 게임에서 불투명성 얘기를 하면서 막 넘어가서 결국은 이게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이 솔직한 얘기로 너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 이게 불투명성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과연 억지로 얘기하면 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뭐 프로그래밍화돼 있고 그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뭐 인식에서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내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존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저 같은 사람 좀 설득이 안 돼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질문. 예, 디지털 이미지하고 실존적인 네네. 문제하고, 예.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기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술적 이미지입니다. 기술 이미지, 기술적 이미지.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 디지털레 빌더가 아니고 테크니시 빌더, 테크노 빌더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디지털 이미지도 기술 이미지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술 이미지들은 그러니까 플루서가 기술 이미지를 처음에 얘기했던 70년대는 그 디지털 이미지가 뭐 보편화되어지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적 이미지라고 하면 기술 이미지라고 하면 디지털 이미지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기술적 이미지가 거의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금 그 정확히 어떤 표현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도했던 바는 기술적 이미지, 기술 이미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정확히 잘 보신 게 사실 이거 논문 두 개 합친 거 조금 더 좀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논문 두 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끊어와서 앞부분 뒷부분 붙여서 이제 재발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은 사실은 많이 생략된 거예요. 그 논의 자체 시간 주어진 거를
충실히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의 문제는, 가장 문제는 이제 이건 겁니다. 왜 지금 블랙박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우리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놀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노동에서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까지, 따옴표 역사 시대입니다. 역사 시대까지의 인간의 그 비자연적 활동은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플루스가 말하는 노동은 뭐냐면 자연에서 무언가에 취해서 자연을 바꿔가는 행위를 이제 노동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거죠. 근데 이제 역사 이후 시대에 이 노동에 해당하는 인간의 놀이는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이 사진 찍기가 이 놀이가 될 텐데, 뭐 유희, 놀이, 뭐 슈필에 번역합니다만 될 텐데, 이 행위가 자연을 바꾸려고 하는 기존의 인간이 해왔던 그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에서 인간 실존이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노동자라는 인간 실존에서 유희자, 놀이자라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건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노동에서 해방되어짐으로써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 문제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유도 AI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언제나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은 항상 인간의 일자리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무슨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무슨 직군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는 그게 아니라는 건 거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건 거죠.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용을 뒷부분을 빼고 가운데도 좀 빼고 하면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어졌다면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박정아 선생님, 저희 이진욱 선생님하고 안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질문 아니면은 격려 아니면 인사, 예, 회장님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선생 논문 쓰신다고 수고했고, 우리 어떤 모임에서 뭐 논문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아니, 그날 말씀 나누고 계셔가지고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 죄송합니다. 뭐, 내용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꼼꼼하게 김성호 선생이 질문을 많이 해놨는데 아마 시간상 다 대답을 못 할 거니까 한번 이진욱 선생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뭐냐면 오늘 발표문에서 앞에 서문에는 이게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빌렌 플루서 철학이 인공지능이 문제가 되는 지금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듯이 도입을 했는데 사실 본문 내용에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따로 꺼내기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앞에 도입을 그렇게 한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문제에 지금 빌렌 플루서가 이 논문에 요약이 됐건 요약이 안 됐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바라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논문으로 치면 2장 쓰고 만 지금 형국이거든요. 3장, 4장 이제 1장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플루서는 사실은 AI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AI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이고 대신 플루서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버네틱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유 방식을 잃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라는 기술이 점점 더 발달이 되면 이제는 인간이 낙생캔하는, 그러니까 필로소피렌하는, 철학하고 고찰하는 그 사유 과정이 전부 다 이제 다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온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참 좋은데 인간이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밝혀내는 건 좋은데 플루스가 그 경고하고 있는 게 중에 뭐냐면 인간은 AI를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라서. 그러니까 AI는 인간의 사유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은 그걸 읽어보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이걸 경고하고자 했던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한 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코드 얘기가 나온 게, 코드가 이제 그림 코드에서, 이미지 코드에서 문자 코드로 바뀌어갔을 때, 그 문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자를 모르는 그 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 형상이 이제 AI에 지배받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그 자기들의 기계어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이 그 기계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이 문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뭔가 AI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이 글의 끝에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혀 담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박정환 선생님 지금 답변 예, 예, 예. 저는 생각보다 오늘 좀 빨리 끝날 거라 예상했는데 더 길게 됐습니다. 예. 원래 4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 예, 지금 김종민 선생님, 이진용 선생님한테 박사 논문 PDF 파일 좀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채팅해 주셨는데요. 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오늘 9월, 원래 발표회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에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얼마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신승철 선생님 그 추모 좀 진행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사유, 생태 철학 또는 이제 가타리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발표자는 섭외를 됐고 이제 토론자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부탁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9월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10월 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뭐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실까요? 예. 아니, 뭐, 특별한 인사 말씀은 없고, 추석들 잘 보내시고, 너무 예. 많이 먹지 마시고, 다들 이제 성인병을 조심해야 될 나이니까. 예, 그리고, 어, 한철련 심포는 뭐 좀 늦게 되니까, 12월 달에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어, 콜로키움, 원래 발표에 열심히 홍보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추석 잘 알겠습니다. 쉬세요. 예,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 10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